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혼담은 없던 일로 하시지요. 그 한마디가 정난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비통한 순간이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더구나 장터 한 구석에 앉은 거지 사내. 그가 바로 운명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매화가 피어나던 4월 초, 정난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유한 양반가에서 혼담을 청해온 것이었지요.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어요. 정난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손님 접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난아, 어서 단장을 하거라. 오늘 예비시댁 어른들이 오신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25이 된 정난은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더구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혼담은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지요. 정난은 어머니가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던 정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혼인이란 여자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니까요. 정난이가 예쁘게 단장을 했구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가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난의 아버지는 넉넉치는 못한 선비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긴장이 됩니다. 괜찮다. 내 착한 마음씨를 보이기만 하면 된단다. 아버지의 다독임에 정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자 예비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부인과 그의 딸, 그리고 중매를 선이가 함께 왔습니다. 정난은 고개를 숙인 채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난이구먼. 시어머니 될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 만하네 그려. 시어머니의 말에 정난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이라기엔 영 기분이 개운치 않은 말투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과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의 눈빛은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낡은 목가구며 해진 병풍, 소박한 다기까지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정난은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안이 원래 이리 소박하신가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정난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사돈댁에 비하면 조촐하지요? 허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유한 편이라 말이지요. 은근한 자랑이 섞인 말에 정난의 가족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예비시댁 식구들은 한식경쯤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정난의 어머니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지만 시어머니 될 부인의 얼굴에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대문이 닫히자 정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저분들 눈이 너무 높으신 것 같구나. 어머니의 위로에도 정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요?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 혼담건으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좋은 소식이시겠지요? 정난의 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지만 중매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중매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더 좋은 혼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부사의 딸과 혼담이 오갔고 그쪽 집안의 재산과 신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담이 오간 사이 아닙니까? 정난의 아버지가 억울한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게 저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군요. 아가씨가 너무 수줍어한다느니, 집안이 예전만 못하다느니, 그런 트집을 제가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중매쟁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담은 파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난의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한숨만 쉬었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볼품 없어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것도, 집안이 가난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난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정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난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홍기가 이미 찬 아이를 어찌 시집 보낸단 말인가. 밤이면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좋은 인연이 또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번 일로 소문이 퍼지면, 파혼당한 처녀라는 소문이 돌면 누가 우리 딸을 거두려 하겠습니까? 부모의 걱정 어린 대화를 듣던 정난은 이불 속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거든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정난은 창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처량했습니다. 내게도 좋은 인연이 올 수 있을까? 이 순간 정난에게는 깊은 상처와 자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파혼의 비통함에 잠긴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정난의 어머니는 딸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정난아,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나가자꾸나. 어머니, 저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만 있으면 병이 든다. 바깥바람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해야지. 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에 정난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던 터라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정난은 머리를 대충 빗어 올리고 소박한 회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5월의 장터는 활기로 넘쳤어요. 푸성기 파는 아낙네들의 호객 소리, 옹기 두드리는 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난아, 여기 무 좀 보거라. 어머니가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난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물을 고르는 동안 정난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귓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정난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쓰러졌어요. 어머니의 비명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누군가가 재빨리 달려왔지요. 장터 한 구석 느티나무 아래 늘 앉아있던 거지 사내였습니다. 비키시오. 어서 살펴야 합니다. 거지 사내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거지 사내는 정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정난의 목덜미와 손목을 짚었어요. 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운이 허하고 혈이 막혔습니다. 사내는 정난의 손을 펴더니 엄지와 검지 사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난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저 거지놈이 감히 아가씨를 만지다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지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난의 인중을 지그시 눌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베옷에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기운이 빠져 쓰러진 것뿐입니다. 거지 사내가 정난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누더기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 감초를 혀 밑에 넣고 계시게 하십시오. 기운이 돌 것입니다. 거지 사내는 감초 한 조각을 꺼내 정난에게 건넸지요. 정난의 어머니가 황급히 받아 딸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난의 어머니가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 사내는 이미 몸을 일으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 거지놈이 어떻게 저런 솜씨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난은 그 거지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베옷의 산발한 머리였지만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의원 같았어요. 어머니, 저분은 누구실까요? 글쎄다. 장터에 늘 앉아있는 거지라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난은 방으로 들어가 요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거지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난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에게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밖에서는 정난의 부모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거지분께 제대로 살해를 해야겠소. 그래야지요. 우리 딸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말이오. 정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온의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난은 완전히 기운을 회복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또 쓰러지면 어쩌려느냐. 괜찮습니다. 그 사내에게 살해도 할 겸 이번에는 온 식구가 함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난의 말에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도 함께 나섰어요. 네 식구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정난은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거지 사내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저희 딸을 구해주신 분이시지요? 정난의 아버지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정난의 어머니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쌀 한 대와 무명 한 필 그리고 엽전 20냥이 들어있었어요.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거지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지 사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품격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씨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거지 사내가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난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어요. 예, 덕분에 완쾌했습니다. 정난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잠깐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어요.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단정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성함이라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거지 사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란의 가족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라버니, 저분 뭔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정란이 오라버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투며 행동거지가 거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비범한 사람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 예사롭지 않았어. 그리고 오라버니, 저분 얼굴이 어딘가 낯익지 않았습니까? 글쎄다, 나는 잘 모르겠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정란은 그 거지 사내 생각만 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그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실까? 밤이 깊도록 정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어요. 그 달빛 속에서 자꾸만 그 거지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어. 정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혜도 갚아야 하고 저 낯익은 느낌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어요. 파혼의 슬픔에 잠겨있던 정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지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호기심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란은 이상하게도 그 거지 사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터에 약재 사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흘이 지난 날 정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약재? 집에 아직 남아있는데. 아닙니다. 감초랑 대추가 다 떨어졌어요. 사실 약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핑계를 대야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엽전 10량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란은 기쁜 마음으로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에 도착하자 정란은 약재 가게로 가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느티나무 쪽을 살폈어요. 거기 그 거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란은 하루 걸러 하루씩 장터에 나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정란은 장터에서 이것저것 보는 척하면서 그 거지 사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정란은 늘 하던 대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과일을 파는 가게에서 살구를 고르는 척하면서 슬쩍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지 사내 근처에 수상한 사내 둘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자꾸만 거지 사내 쪽을 힐끔거리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정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 수상한 사내들 쪽으로 다가갔지요. 저놈이 확실한가? 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틀림없소. 죽은 줄 알았던 의원의 자식이요. 다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정란은 숨을 죽였어요. 김진사 나리께서 아시면 큰일이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네. 요즘 장터에서 저놈이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돌더군. 자꾸 눈에 띄면 곤란해. 그래. 일단 더 지켜보고 기회를 노리자고. 두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정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정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배가 아파. 한 아낙네가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지 사내는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아낙네에게 다가갔지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거지 사내는 아낙네의 맥을 짚어보더니 품에서 약재 보자기를 꺼냈어요. 체한 것입니다.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돕는 분이 왜 거지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선한 분을 누가 해치려 한단 말입니까? 알려드려야 해. 정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나는 약재 몇 가지를 들고 장터에 나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지난번에 저를 구해주신 그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약재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이 도라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정난이 손에 든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거지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재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도라지가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혹시 다른 것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정나는 계속해서 약재에 대해 물었고 거지 사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정나는 더 자주 장터에 나갔습니다. 거지 사내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왜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6월이 되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나는 이제 거의 매일 장터에 나갔어요. 약재를 핑계로 거지 사내에게 다가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어요. 오늘은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거지 사내가 먼저 말을 건넬 정도가 되었어요. 정나는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수상한 사내들이 아직도 가끔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누가 당신을 해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지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수상한 사내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정난의 순수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를 걱정하십니까? 그야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씨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거지 사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나는 거의 매일 장터에 나왔고 거지 사내와 약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약재는 기침에 좋습니다. 저것은 어혈을 푸는 데 쓰이지요. 거지 사내의 해박한 지식에 정나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십니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거지 사내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혹 의원이셨나요? 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거지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거지 사내가 재빨리 달려가 노인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단단히 감았어요. 이 약을 드시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정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왜인지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아까 노인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훌륭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난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거지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석주입니다. 석주. 정난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름까지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석주는 아이를 따라 뛰어갔어요. 정난도 뒤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한 부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석주는 재빨리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이 높습니다. 급히 약을 다려야 합니다.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인을 가까운 집으로 옮겼습니다. 석주가 약재를 지시하면 정란이 약을 다렸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약을 다 다려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빨리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석주가 정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마치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아 씨는 약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약을 다루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란은 석주와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석주,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란의 말에 석주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불이 빨개진 것을 정란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석주. 정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얼굴이 스쳤어요. 설마, 혹시 그 석주일까? 정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그 도련님? 만약 그 석주가 맞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정란은 그 달빛 속에서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정란은 서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떠오른 기억을 확인해야 했어요. 느티나무 아래 석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 혹시 당신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살았나요?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옆집에 살던 석주 아닙니까?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예요. 정란이에요. 옆집에 살던.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란. 정말 석주 맞나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정란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석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의원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죠.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당연했으니까요. 석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자인 김진사의 아들이 병에 걸렸고 석주의 아버지가 치료를 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죠. 명의가 어떻게 이러냐며 김진사는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병을 키웠다고 거짓 증언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바른 말만 하고 다니던 석주의 아버지가 맘에 안 들었던 터라 이때다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유배형을 받았고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혹 유배지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이듬해 봄에 돈 몇 푼을 주고 내쫓았어요. 아마 유배된 사람의 자식을 거두기도 김진사에게 찍힌 자식을 품고 있기도 석연치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당히 나서지 않나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김진사는 제가 죽은 줄 알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과거의 모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사내들. 김진사의 아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어요. 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정란을 보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씨를 구하면서 제 의술이 장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위험해졌습니다.
정나는 석주의 어깨를 살며시 잡으며 이야기했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석주는 한참을 정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두 사람은 함께 있었어요. 정난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석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그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 정난은 부모님과 오라버니를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라버니, 장터의 그 거지 사내. 그분이 석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정난은 석주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난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석주의 아버지 되시는 분과 나는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왕래를 자주 하던 사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그저 김진사 일과 여러 관과의 일에 얽혀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났다 생각했었지. 아버님, 저는 석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난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거지와 다름없는 자를 어쩌자는 게냐? 김진사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이다. 오라버니도 거들었습니다. 정난아, 이미 한 번 혼담이 깨져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여기서 그 거지와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끝장이야. 정난의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소만. 김진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난아, 오늘부터 장터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 석주라는 사람도 만나지 마라. 어머니, 이건 명령이다. 오라버니가 정난을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정난아, 당분간 내 방에서 나오지 마라. 오라버니는 정난을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난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정난은 방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석주가 정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정난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시나 나와 엮이면 좋을 일이 없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정난아, 미안하구나. 나도 알아. 석주가 가엾다는 것을, 억울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로서 나는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단다. 좀 더 생각해보마. 그럼 더 생각해보시고 도와주시는 겁니까? 좀 더 생각해보마. 하지만 약속해라. 당분간은 석주를 만나지 않겠다고. 정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난의 아버지는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옛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와 같은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김진사의 평판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진 터라 이 일에 움직여주는 이들이 꽤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소? 참으로 억울한 일이구려. 내가 한양에 올라가 조사를 해보겠소. 어느 날 밤 석주가 장터에서 자신의 거처인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내가 칼을 들고 뒤에 붙었습니다. 석주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하지만 이 밤에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무엇 하는 것이냐? 당장 서라. 원님의 군관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그 바람에 자객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석주는 살아났지요. 괜찮으신가? 설마 했는데 위험할 뻔했소. 석주는 다음 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난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석주, 오래간만이구나. 기억나느냐? 여러 자들에게 부탁해 보았는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찾았단다. 원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자료였어요. 김진사가 거짓 증언을 만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해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걸로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구나. 석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김진사는 한양으로 끌려 올라갔고 각종 부도덕한 사건들과 비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지요. 부당함으로 권련을 쌓은 자의 최후였어요. 석주는 정당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석주는 정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정난은 그런 석주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석주가 정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대 덕분입니다. 정난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죠. 일어나거라.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마침내 정난의 어머니도 이 둘의 관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정난의 가족과 석주는 밥상에 둘러앉아 못다한 옛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이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원님의 심부름꾼이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석주날이 관아에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석주가 관아에 가자 원님은 기쁜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석주,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왔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완전히 밝혀졌고 조정에서 보상을 내리기로 했다네. 원님은 서류와 함께 무명 20필 쌀백석 그리고 은자 50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석주 아버지에 대한 나라의 사죄이자 남은 유족인 석주에게 내리는 보상이었어요.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당연한 일이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네. 그 의수를 이어 자네도 이제 당당히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게야.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보상을 받은 석주는 곧장 정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난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라버니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석주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조정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히 의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주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난이와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 정난이를 소중히 대하고 훌륭한 의원이 되어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난의 아버지는 석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석주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우리 정난이를 부탁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난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석주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오해했었지. 아닙니다. 저야말로 송구합니다. 그렇게 확답을 얻은 석주는 받은 보상으로 마을 어귀에 작지만 단정한 한옥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앞쪽은 의원으로 쓰고 뒤쪽은 살림집으로 쓸 수 있게 꾸몄어요. 그리고 약재를 사들이고 의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정난과 석주는 정난의 집에서 혼례를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신랑 신부 큰절 올리시오. 정난과 석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란은 연분홍 저고리에 초록 치마를 입었고 석주는 깨끗한 청색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정란과 석주는 석주가 마련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는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사랑채에는 환자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참 좋은 집이에요. 정란아, 다 내 덕분이야. 이제 함께 의원을 꾸려가자. 다음 날부터 석주는 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정란도 함께 일했어요. 석주는 환자를 보고 정란은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고 밤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약을 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돌아온 의원의 아들, 그리고 그의 현명한 아내.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몇 해가 지나 정란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정란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석주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하마.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원으로 키우겠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의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지만 두 사람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석주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고 정란도 그 뜻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가을날 석주와 정란은 마당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란아, 행복하냐? 그럼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파혼의 슬픔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혼담이 깨진 아씨와 거지 사내가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억울함을 풀고 행복하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지. 정란과 석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많은 이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인연은 화려한 혼담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내민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되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정란과 석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과 신분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